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어사 박문수 두 번째 시간 낭독해 드립니다. 2년이 시작되다. 이유를 밝히지 않은 임금의 갑작스러운 호출은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박문수는 어제 초저녁 은밀하게 즉시 대궐로 입시하라는 임금의 비밀 오차를 받았다. 함경도로 쌀을 실어보내고 장계를 올린 것이 그제 낮이었으니 임금은 장계를 받지 못한 채 밀서를 내려보냈을 가능성이 컸다. 박문수는 세상 모습이 어둠에 뭉개져 하늘과 땅의 경계만이 드러나는 해시 초입에 길을 나섰다. 어사로 출정하는 것도 아니고 새 부임제에 부임하는 것도 아니어서 어릴 때부터 그림자처럼 따르는 간호 기축이는 떼어놓았다. 항상 주변을 맴도는 세 명의 신복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혼자 말 위에 올라 밤을 달려 대궐에 도착했다. 전하, 신경상관찰사 박문수 어명을 받잡고 한 걸음에 달려왔사옵나이다. 용안을 보지 않은 채 몇 개월 사이 임금의 위용은 한층 더 높아 보였다. 박문수는 엎드려 영조에게 예를 갖추었다. 몸은 괜찮은가? 임금 영조가 박문수에게 물었다. 전하의 하야와 같은 성운을 입사와 이렇듯 건강하옵나이다. 여기까지는 의례적으로 오가는 인사였다. 영조가 어자에서 일어나 박문수 곁으로 내려섰다. 박문수는 임금의 손에 들린 상소를 보았다. 박문수가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다. 박문수는 임금이 이토록 다급하게 자신을 불러올린 일이 무엇일까 궁금했으나 묻지 않고 기다렸다. 하지만 임금의 말은 예상과 달랐다. 경상도 성왕은 어떠한가? 박문수는 하고픈 말을 먼저 하기로 했다. 신 어제 전하의 하명도 받지 않고 일을 하나 처리하였사옵니다. 장계를 올려 보냈사온데. 영조가 박문수의 말을 끊으며 나섰다. 아직 벗지는 못했으나 이거를 읽어보라. 영조가 들고 있던 상소를 내밀었다. 박문수가 받아 읽어 내려갔다. 정은 김자에게 올린 상소였다. 상소는 박문수가 조정이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함경도에 경상교율 및 삼천석을 실어보냈다는 내용을 적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영조는 상소를 읽어 내려가는 박문수의 표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듯 바라보고 있었다. 박문수의 얼굴이 하얘지는가 싶더니 이내 붉게 변해갔다. 영조가 가만 혀를 찼다. 속을 감추지 못하는 성미는 외려 더해진 것 같았다. 하긴 영조가 박문수를 마음에 품게 된 것도 속을 감추지 않는 솔직함 때문이었으니 영조에게 이런 박문수의 모습은 애정어린 안타까움으로 다가왔다. 더구나 박문수는 과거에 급제한 뒤 불과 5년 만에 난을 진압해 공신이 되었고 관찰사라는 종이품 벼슬에까지 올랐다. 굳이 마음을 다독여 감정을 감출 이유마저도 사라진 셈인지 몰랐다. 조정과 성상을 농락하기를 어찌 이보다 더한 자가 있을 수 있겠나이까. 경상관찰사 박문수를 추구하소서라는 말로 끝을 맺는 상소를 접으며 박문수는 영조 앞에 부복했다. 전하! 박문수가 놀란 것은 자신이 임금에게 올린 장계보다 어찌 저들이 먼저 상소를 올렸는가 하는 것이었다. 언제 장계를 보냈는가? 그제 미시에 보냈사옵니다. 근데 이 상소는 어제 진시에 올라왔느니라. 내가 어이하여 그대를 급히 불려 올렸는지 알겠는가? 박문수는 용안을 보았다. 안다. 이제는 안다. 임금 영조는 박문수가 또다시 당할 고통을 막아주고 싶은 것이다. 박문수는 영조와 그들만의 추억, 그들만의 약속, 그들만의 맹약을 떠올렸다. 누군가와 목숨을 걸고 맹약한다는 것은
그와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의미이며 또한 인생의 향로를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 박문수에게 영조와 맺은 약속은 특별할 수밖에 없었다. 예, 전하, 하오나 전하. 신은 전하 또한 신과 같은 마음일 것이라 여기옵기에 감히 그리할 수 있었사옵니다. 만석의 곡식을 쌓아놓은들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사옵니까? 박문수는 그러니까 분배의 중요성을, 쓰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옛날 임금 영조가 세제였던 시절 이 또한 함께 논한 적이 있었다. 하여 신은 감히 전하의 하명을 받지 않고 이를 처결하였사옵니다. 말을 하며 박문수는 혹여 자신이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탄핵 상소의 의미를 되짚었다. 영조가 명료하게 대답했다. 옳다. 임금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다. 잘하였느니라. 허나 탄핵은 이제 시작일 것이다. 그대를 볼 줄 아는 연이은 상소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옵니다. 정말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임금이 물었다. 혹면 그대는 나를 믿었다는 것인가?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다. 그대가 나의 성은에 기대 그리 행동한 것인가 하는 일종의 질책이 담긴. 박문수는 자신이 그 결정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돌이켜보았다. 계산 따위는 하지 않았다. 오직 죽어가는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핵 따위를 받아도 상관없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어쩌면 그 결정에는 자신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임금 영조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특별한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그가 이 나라 조선의 임금이며 나는 그 임금의 승은을 입은 신하다는. 전하, 그러니까 그건... 박문수는 당황했다. 영조가 허허허 시원하게 웃었다. 너를 믿었다는 것이야, 아니라는 것이야. 신은 오직 전하의 충신이고자 할 따름이옵니다. 처음 임금 영조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을 때 박문수는 당당했다. 그리고 지금 군신의 관계가 된 박문수는 당당하지만 동등할 수 없는 현실을 절감한다. 차이는 영조가 왕족이라는 사실, 왕의 형제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생겼다. 그리고 영조가 왕수제가 되어 궁으로 들어오고 박문수가 33살의 과거의 급제에 출사한 뒤 왕세제의 시강한 설수가 되면서 이 차이는 극명해졌다. 감히 함께 나아가 앉을 수 없는 관계. 3살 많은 다윗 따위는 셈법 근처조차 기웃거릴 수 없는 다른 자리. 그렇게 달라진 지 5년째였다. 영조가 그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말했다. 그것이면 되지. 그것이면 되고 말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그대는 오직 지금처럼 백성들만 위하면 될 일, 그것이 곧 나의 명을 충실히 따르는 길. 그렇고 말고. 오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전하. 박문수가 비로소 묻고 싶은 것을 물었다. 하온데 전하, 어떻게 지가 올린 장계보다 빠른 상소가? 영조가 말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을 잊은 겐가. 다른 이들에게도 늘 관심을 놓지 마시게. 소론 다른 누구보다 영성을 향한 질투는 수미산만은 못해도 저 남산만큼은 될 것이야. 박문수는 주위 사람들을 생각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곧바로 노론 핵심 인사에게 알릴 이가 누구인가 하고 의심해 볼 리는 많았으나 확신할 만한 이는 쉽게 짚히지 않았다. 자, 그 일은 북도로 보낸 특진관이 돌아와 해결하면 될 터이고. 영조가 박문수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다. 지난밤 꿈을 꾸었느니
그대와 더불어 건평성에 있었느니라. 그대와 내가 포세 인연을 맺으며 맹세하던 꼭 그날 광경이었느니. 6년 전 벗이 되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도 영조의 말투는 죽은의 말투였다. 하지만 박문수는 임금의 외로움을 직감했다. 무서불이 권력을 가졌다고는 하나 인간의 외로움은 신분 고하와 상관없이 침범할 것이므로 문득 연민으로 가슴이 아려왔다. 처음 임금을 보았던 그날 잠든 그의 모습에서 느꼈던 아픔이었다. 아, 임금은 지금 고독하구나. 그러하였사옵니까, 전하? 그래, 그러하였느니라. 네, 하여 그대를 보고 싶었느니라. 박문수가 마음을 몸으로 드러내며 읍하였다. 신 또한 언제나 전하를 그리워하고 있사옵니다, 전하. 박문수 또한 어찌 그때의 일들이 그립지 않을까. 감히 임금 영조를 일러 산에 이 양반이라 불렀던 한 인간으로 연민의 마음을 품었던 그때 일들이. 몰아치는 한풍에 입떨군 맨몸의 가지들이 쉑쉑 호된 회초리 소리를 내며 몸소리를 치고 목가섬조차 누벼 입을 수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 몸을 훔추린 채 종종걸음을 걷고 있는 한양 견평방 거리를 32살의 사내가 건들건들 걷고 있었다. 웅얼웅얼 들릴 듯 말 듯 사내 입에서 노래 같기도 하고 넋두리 같기도 한 말이 흘러나왔다. 오늘 이 사내가 술을 마셨다. 내년이면 33살이 되고 이미 오래전 혼인하여 가정을 이룬 가장이지만 진정 자신이 대장부인가에 대해 순간순간 일어나는 의문과 해일처럼 덮쳐오는 자괴감에 술에 온몸을 내맡기고 있는 것이다. 오늘 내 행동을 만든 깊은 원인을 먼 곳에서 왔다. 오늘 내 행동을 만든 얕은 원인은 처가로부터 왔다. 지금 내 모습은 내가 태어나 살아온 모든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오늘 그는 장인으로부터 통덕난, 즉 조선시대 정오품 동반 문관에게 주던 품계에 임한다는 교첩을 받았다. 교첩에 쓰인 글자는 이러했다. 처부 사복시 첨정 김도협 임구별 대가. 이는 사복시 첨정 김도협이 받은 1722년 9월에 특별 승진을 대신 받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박문수가 받은 통덕량이라는 정품 품계는 장인이 받은 품계를 사회에서 준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본래 품계를 양도할 수 있다고는 하나 박문수에게 이 일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기보다는 슬프고 민망한 일이었다. 박문수와 아내는 소론과 노론이라는 정치적인 노선 차이에도 처의 조부 청풍부원군의 허락으로 어렵게 혼인할 수 있었다. 그 후 31살이 된 작년에서야 겨우 진사 출시에 붙은 백년 서생이나 다를 바 없는 거였으니 자괴감이 없을 수는 없었다. 아내는 공납제도 폐단을 없애기 위해 대동법을 주장한 개혁가 잠국 김육의 고손이며 청풍부원군 김우명의 증손자로 왕비를 배출한 명문가 출신이었다. 어영대장과 형조판수를 지낸 할아버지 김석연은 현종예비 명성황후의 동생이었다. 그렇다고 고령박신 박문수 집안이 청풍김씨 가문에 비해 빠지는 건 아니었다. 증조부 박장훈은 숙종대 여러 벼슬에 올라 백성들의 삶을 살핀 목민관이었다. 인조 14년 별시 문과에 급제 강원도 관찰사, 대사관, 대사원, 공조, 흉조, 예조, 이적판서, 한성부 판윤, 우참찬, 홍문관, 예문관, 양관 지학 등에 오른 증조부는 무엇보다 학덕과 효형으로 명성이 높았다. 할아버지는 김제군수를 지낸 박선으로 효종 8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사복시 주구, 공조정랑, 김제군수, 여산군수를 지냈다. 조부 역시 집안 내력처럼 효행과 청렴으로 명성이 높았다. 어머니는 대표적인 소론 명문가인 경주이씨 가문이었다.
이세필의 여식이자 백사 이항복의 현손으로 백사의 대범한 기백을 그대로 이어받은 분이었다. 하지만 박문수가 채 꿈을 갖기도 전 가문에 불행이 들이닥쳤다. 박문수 나이 불과 6살인 1696년 1월 조부 박선이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해 5월 백부 박태안이 사망했다. 34살의 젊은 나이였다. 불행은 연이어 일어났다. 박문수가 8살 되던 1698년 11월 겨울 부춘인 박항안도 사망했다. 이때 나이가 33살. 그야말로 줄초상의 가세는 급격히 기울 수밖에 없었다. 박문수는 5살에 옮겨온 소임은 지금 서소문에 있는 조부의 고택에서 다시 외가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몰락하다시피 하여 어머니 친정으로 이사한 박문수는 이곳에서 외삼촌인 이광자, 이태자, 그리고 외종제 이종성과 함께 생활하며 지냈다. 이광자는 외삼촌이자 스승이었으며 자연히 삶의 사표가 되었다. 함께 공부한 외종제 이종성과는 이때부터 운명적인 얽힘이 시작되었다. 외가에 그늘 미쳤다고 해도 박문수의 삶은 고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실질적 가장이 되어 삭바르질로 집안을 이끌었지만은 가장 없는 집안의 가세는 날로 기울었다. 가난의 고통은 어린 박문수의 삶에 깊은 생채기를 냈다. 자연스레 그의 시선은 서책보다는 힘겹게 살아가는 현실 세계로 향했다. 당연히 그의 삶도 양반의 삶이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의 삶에 가까울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 대한 애정이 자랄 수밖에 없었다. 박문수가 웅얼거리던 입안소리를 꺼내 내질렀다. 웅크리며 바삐 지나가던 사람들 시선이 잠시 그에게 머물렀다. 흩어졌다. 그때였다. 무엇인가가 그의 두 종아리를 강하게 때렸다. 충격에 박문수의 몸이 앞으로 튕기며 균형을 잃었다. 생패야! 길바닥에 개구리처럼 너부러지며 박문수는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다. 박문수의 눈에 발가벗겨져 자신처럼 내동댕이 쳐진 사내가 들어왔다. 머리의 상투는 비집어 나와 어지럽고 겨우 걸린 아랫도리 속곳은 사내들에게 짓밟혔는지 바닥에 끌린 탓인지 지저분했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사내는 겨우 눈만 꿈뻑거리고 있었다. 양반이면 나야! 양반인지 백정남인지 알게 뭐야? 거친 수염이 얼굴을 뒤덮은 덩치 좋은 사내들은 이 추위에도 양소매를 걷어붙인 채였다. 기방에서 기생들과 기거하며 뒷배를 봐주는 기둥소방들로 짐작되는 행색이었다. 아이고 좋은 구경이 났네. 허연 상판대기를 봐서는 양반은 양반이겠구먼. 추위에 몸을 사리며 세상이 뒤집혀도 상관 않을 것처럼 종정걸음을 치던 사람들도 구경거리에는 너나 없이 걸음을 멈추고 몰려들었다. 저 손 좀 보소. 저기 어디 쌍놈의 손이야? 후대에 뭔 일로 양반이 꼴을 당하고 있대? 뻔하지 뭐. 박문수는 술이 확 깨는 기분을 느끼며 자기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벌거벗은 사내를 향해 몸을 날렸다. 이미 그의 손에는 벗어든 두루마기가 들려 있었다. 박문수의 손이 휙 허공을 한 번 휘젓는가 싶더니 발가벗은 사내의 몸을 휘감아 올렸다. 상황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사람들은 혼을 빼앗긴 듯 잠시 멍해졌다. 탄식 같은 감탄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잠시 뒤였다. 무엇이여? 뭔 일이 난 거요? 글쎄 저 양반이. 와, 홍길동이 저럴란가? 박문수가 개털수염 가득한 사내들을 보며 소리쳤다. 네 이놈들! 놀라기는 기둥서방 닮은 사내들이라고 다를 리 없었다. 사내들이 박문수의 높고 우렁찬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뭐야 당신은? 정신을 차린 두 사내가 걸음을 맞추어 배를 내밀며 박문수를 향해 다가왔다. 뭔데 남의 일에 상관이야? 박문수가 호통쳤다. 아무리 상놈들이라고 해도 어찌 사람을 이리 막 다루는 것이냐? 한 사내가 박문수조차 요절을 낼 것처럼 우락부락 얼굴을 구기며 소리쳤다. 머리면 빠져. 좋은 말 할 때.
네 이놈! 이 양반이 죽을 죄를 지었더냐? 박문수의 물음에 얼떨결에 다른 사내가 대답했다. 그건 아니지만 하면 도둑질을 했더냐? 그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아니면 다른 사내가 나섰다. 도둑질, 그래, 도둑질이나 진비 없는 짓을 했지. 저 양반이 계집을 품었으면 마땅한 싹을 내야 하고 술을 마셨으면 응당 술값을 치러야 하는 것쯤은 나 같은 무례배도 알고 있는 이치 아니요. 하여 네 놈들이 그 값을 받아내려 이 없는 소란의 옷으로 세물한 것이냐? 그렇다. 박문수가 말했다. 네 놈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나라법의 지엄함을 처벌을 받아봐야 알겠느냐? 나라법이라는 말에 사내들의 표정이 설핏 굳어졌다. 어디냐? 당장 이 양반을 정중히 모셔 의복을 정직히 하거라. 몰아치는 박문수의 말에 사내들이 술 취한 사내를 부축에 올렸다. 그저 구경만 하던 사람들에게서 반응이 나왔다. 그렇지. 동조하는 사람에 예상치 못한 낯선 사내의 기백에 손뼉을 치는 사람도 있었다. 털복숭이 사내들이 얼떨결에 술 취한 양반을 부축에 올렸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예상대로 결평방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기방이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으나 아는 제법 정성들여 꾸민 정원에 10여 개의 별채를 갖춘 대규모 기방이었다. 그들은 그중 한 별채로 들어섰다. 박문수는 기세 좋은 기침을 내뱉으며 사내들을 따라 들어갔다. 방에 들어선 사내들이 부축해 온 양반을 방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다. 이제 이 양반은 나리가 책임지시오. 술값이며 헤어값도 셈에 줘야 되오. 박문수는 가타부타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이 양반을 대신해 치러야 할 값이 얼마인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설사 적은 금액이라도 셈을 치를 능력이 되지 않았다. 가난 탓에 책상 앞에 앉아만 있던 책상 물림은 아니지만은 주머니는 언제나 비어 있었다. 물려받은 노비들이 10명 있었지만 그들은 재산이 아니라 부양해야 할 식구였다. 박문수는 방에 너부러진 옷을 보았다. 모두 자신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귀한 것들이었다. 추위 따위는 느낄 겨를 없게 도톰하니 소물로 누빈 옥빛 비단 두루마기며 속곳에 최고급 말충으로 만든 갓과 갖가지 색깔 옥으로 못을 부린 갓끈까지 박문수는 헛웃음이 나왔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취해 돈을 털려 셈을 치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고 그러다 이런 취급까지 당한 것이 분명해 보였기에 박문수는 잠든 사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 눈썹이 기세 좋게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가지런한 눈매에서는 차마 성성한 기세가 느껴졌다. 콧날은 길고 오뚜게 쓰며 크지 않은 입술은 단정하고 얼굴은 갸름했다.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천생 선비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문수는 그 얼굴에서 슬픔을 느꼈다. 가슴 아래쪽이 뭉근하게 뭉치면서 일어나는 애잔함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은 이들에게서 느껴지는 슬픔이었다. 박문수는 좀 당황스러웠다. 작게 속 타박을 하고는 소리쳐 사내들을 불렀다. 그리고는 위급할 때 쓰라며 아내가 마련해준 작은 금부치를 꺼내들었다. 박문수가 그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이후 2번 더 만나고 난 뒤였다. 그날 박문수는 비상금으로 갖고 있던 금부치로 연인군의 술값을 갖고는 그가 술이 깨기를 기다렸다가 일어섰다. 비상금은 어디까지나 비상 상황에 쓰는 돈. 비록 가난하고 위급한 이들을 위해 쓰게 되리라는 예상은 빗나갔지만 나름 치욕스러운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을 구한 것이니 용도는 합당하다고 여겼다. 자신이 도훈이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었다. 도운 마음이나 행동은 되갚음을 받으려 하는 순간 변절되게 마련이다. 박문수는 연인군이 깨어 그를 쳐다보았을 때, 그러나 아직 상황 파악은 하지 못했을 때 몸을 일으켜 방을 나왔다. 박문수와 연인군의 2번째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연인군의 계획으로 이루어졌다.
처음 박문수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날 기방 마당을 나서는 길에 한 무리 사내들이 다급히 들어서며 지나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이 연인군을 모시는 사람임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연인군의 명에 따라 그들 중 한 사내가 박문수 뒤를 다급히 따른 것도 알지 못했다. 하면 그때 제 뒤를 밟아 저에 대해 아신 것입니까? 그의 연인군에게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아니다였다. 그러면서 연인군은 덧붙였다. 마치 둔갑수를 쓰는 사내처럼 재빨라 도저히 쫓을 수가 없다고 하던데 그러하오? 박문수는 웃었다. 그럴 리가 있느냐고. 자신은 그저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사내라고. 다만 가슴에 뜨거운 꿈 하나 간직한 사내라고 말했다. 그러자 연인군은 물었다. 꿈이라. 내게 그 꿈을 들려줄 수 있겠소? 그러나 박문수는 제 꿈을 말하지 않았다.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지만은 육아에서 인연은 작은 것부터 하나씩 쌓아 올려야 이루어진다. 이럴진데 벗의 정을 나누는 사이쯤 되려면 얼마나 많이 쌓여야 하겠는가. 비록 위급할 때 도와준 인연이 있었으나 겨우 두 번째 만남에서 속내까지 털어놓고 싶지는 않았다. 게다가 연인군은 그저 출사를 포기한 전주 이씨라고만 자신을 밝혔을 뿐 더는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약속을 하고 만난 세 번째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두 번째 만남과는 달랐다. 연인군은 말했다. 기은 나도 꿈을 갖고 싶소. 그대의 꿈을 들으면 어찌 내게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박문수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자는 남의 꿈을 궁금해하는가. 이제 겨우 세 번 만났거늘 자기 속내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어찌 상대 속내부터 알고자 하는가. 게다가 자신은 꿈이 없다니. 속갯말이 절로 올라오려 했다. 그리 궁금하시면 앞으로 나와 석 달 지내보시겠소? 그러다 보면 자연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양성원께서는 그럴 용의가 있어? 두 번째 만남에서 이름과 호를 교환했기에 둘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호로 호칭했다. 그리 많은 시간을 보내야 들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꿈이 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참으로 궁금하외다. 연인군이 허허 웃고는 이어 말했다. 종승이 되는 것이요. 박문수가 껄껄껄 웃었다. 참된 유학자가 되는 것이요. 박문수가 하하하 웃었다. 내가 보기에 그대는 학문 쪽은 아닌 듯 싶소만. 박문수의 두 눈이 놀랍다는 듯 커졌다. 그러나 그것은 속을 들여다보는 연인군에 대한 긍정보다는 장난에 가까웠다.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소이다. 연인군이 장난으로 박문수의 말을 받았다. 그게 꿈이라면 나 또한 그리하오. 나 또한 자유인이 되고 싶소이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웃었다. 말하지 않으나 뭔가 통한 듯한 감정을 공유하면서 한참을 그렇게 웃고 난 뒤 박문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를 위시한 백성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입고 조금 더 잘 자고 조금 행복해지는 것, 그 일에 내 힘이 쓰이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이요. 연인군 표정도 가라앉은 박문수의 목소리만큼이나 차분해졌다. 오. 감탄하는 연인군을 향해 박문수가 껄껄껄 소리 높여 웃었다. 어느새 그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 차 있었다. 어떠하오? 방황하는 그대 꿈에 도움이 될 것 같소? 그러나 연인군은 웃지 않았다. 이제까지 그리 말한 이는 없었소. 허허허허 하면 양성은 그대는 다른 이 꿈 얘기만 들었단 말이시오. 연인군이 이번에도 박문수 말에 답을 하는 대신 조금 더 가라앉은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네, 어머니는... 연인군이 거기서 말을 멈추었다. 박문수 얼굴에서 장난기가 거쳤다. 연인군이 말을 이었다. 네, 어머니는 천하디 천한 출신이었어. 고백과 같은 말투였다. 박문수는 천하다는 말에 노비를 떠올렸다. 노비를 어미로 둔 소자. 그렇다면 그는 아비를 양반으로 두었으나 양반은 아닌 자였다.
그래서였구만 내가 저자에게 느낀 슬픔은. 그쯤 생각하는데 연인군이 다시 말했다. 무술이. 그 말은 상상 밖의 말이었다. 인연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아니겠어. 아무리 철철이라도 어머니는 분명 어머니. 훈계하려 한 것은 아니었으나 문득 훈계처럼 느껴져 박문수는 말을 멈추었다. 게다가 내가 그가 아닌 다음에야 그가 느끼는 슬픔을 짐작만 할 뿐 어찌 안다고 하라겠는가. 그 또한 잘하면서 이종청에게서 함께 공부한 다른 동무에게서 수도 없이 느꼈던 감정이었다. 생각은 폭풍을 몰고 오는 구름처럼 재빠르게 흐르는데 연인군이 격한 시비조로 물었다. 내가 전한데 어머니를 부끄러워한다 여기는 게요? 그야말로 난데없는 말투였기에 박문수는 튀어오르는 돼지불알 공처럼 되물었다. 아니란 말이요? 아니요. 가슴이 아팠을지언정 나는 당연코 그런 적이 없어. 아니면 되지 않았어. 화까지 낼 일은 아니라고 보만. 나는 보내기 싫었어. 천한 출신이라 없으이만 당한 어머니, 마음고생한 어머니, 그 어머니를 보내기 싫었어. 석 달도 채우지 못하였어. 혼잣말을 뱉어내는 연인분의 사인을 들으며 박문수는 생각했다. 이자는 생각이 많은 자다. 이자는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낸 것보다는 인내를 먼저 배운 자다. 아바마마는 상복을 벗으라. 그만 벗지 않으면 불구를 낼 것이라 흐름장을 놓았지. 내가 정한 묘자리는 번번이 아니 된다. 아니 된다. 그렇게 100일도 채우지 못하고 양주 홍장리의 어머니를 묻어야만 했어. 앞에 앉은 박문수에게 하는 말은 아니었다. 그것은 한에 취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이자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아바마마라니. 박문수는 정수리에서 찌르르 전기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그제야 비로소 4년 전 풍문으로 들었던 대리청정을 하는 세자와 그 어머니 장례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리고 무심히 넘겼던 구중궁궐 왕족사도. 허면 이자가. 연인군이 박문수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마치 이제야 내 존재를 알아챈 거야 하는 표정으로. 그 표정에는 이제 내 놈이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 보겠다는 능글맞은 계산도 들어있는 듯 보였다. 박문수의 눈에는. 박문수가 고개를 들어 먼 곳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는 허허 탄식 같은 외마디를 내품었다. 이제 알겠어. 내가 왜 꿈을 꿀 수 없는지. 박문수가 입을 열었다. 내게 무엇을 바라는지는 모르겠으나. 박문수가 말을 끊었다. 내가 만난 이는 전주이 씨의 양성은이라는 호를 쓰는 한 사내. 나는 그 사내로만 기억할 것이요. 후에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신분에 걸맞게 대우를 해주리다. 도포자락을 오른손으로 열어젖히며 박문수가 몸을 일으켰다. 연인군이 그때 껄껄껄 크게 웃었다. 나 또한 그대와 같은 꿈을 꾸고 싶소이다. 박문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다가 멈추었다. 나 또한 그대처럼 소박하나 큰 꿈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소이다. 허나. 박문수가 연인군을 내려다보았다. 꿈조차도 꾸을 수 없는 게 나의 처지. 안 되겠어. 나는 그대와 벗이 되고 싶소. 그대가 말했듯 3살의 나이 따위는 나랑곳하지 않고 신분 따위는 명나라나 외에 던져버리고. 문득 박문수가 그를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슬픔을 다시 느꼈다. 슬픔의 무게는 달랐다. 이번에도 박문수는 좀 당황스러웠다. 내가 왜 그리 해줘야 하오? 말을 해놓고도 박문수는 자신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조건 따위를 따지는 건 자신과 어울리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언제나 진심을 다해 솔직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박문수 자신이었다. 나는 그대가 마음에 들어. 그대는 아니 그렇소. 일종의 구애였다. 연인군, 신분 따위는 명나라나 외에 던져버리고 오직 마음을 다해 친구를 얻고자 하는. 다리가 스르르 꺾이며 박문수는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사람 인연은 가늠할 수 없는 인생만큼이나 짐작할 수 없다. 인생은 태어나 맺은 많은 인연으로 완성된다. 그럼에도 인간 관계마다 경중은 어쩔 수 없어서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인연, 삶의 굽이굽이 굵은 방점을 찍는 인연들이 따로 있다. 임금 영조가 그러했다. 그를 만나고 내 삶은 바뀌었다. 그날 나와 영조는 그렇게 인간 대 인간으로 같은 꿈을 쫓는 사내 대 사내로 부부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그 관계는 그가 임금이 되면서 달라졌다.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다시 혼자다. 나는 작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조현명과 이경성, 그들에게 비밀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 홀로 작가의 작업을 지켜보고 싶어서다. 어쩐지 그래야만 할 것 같다. 방해하지 않고 가만히 숨지기며 지켜보아주는 일. 그것만이 가다울 수 없는 이곳에서 그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같다. 작가는 나와 영조의 관계를 상상했다. 작가가 상상한 일의 사실 여부를 밝히지 않겠다. 대신 그 상상에 덧붙여 내가 겪은 이야기를 하겠다. 지금 영조라 불리는 사람, 나의 임금, 이금. 나는 임금과 내 관계를 이곳에서 셀 수 없이 생각하고 되짚었다. 살면서 영조에게 느꼈던 환희와 연민과 실망, 그리고 배신의 감정까지. 작가가 표현한 내가 영조에게 느꼈던 슬픔에 공감한다. 나는 작가처럼 예민하지 못하고 살면서 글에는 그다지 뛰어난 감각이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래서 작가가 표현한 것을 보면서 이런 감정일 수 있었겠구나. 그 일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새삼 생각을 해본다. 임금을 만나기 전 나는 오랜 기간 방황했다. 일찍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었고 그 상실감은 내 성격에 투영되었다. 돌이켜보니 그러하다. 내 당당함은 세상에 주눅들지 않으려는 의지였으며 가벼움은 그 의지가 지나쳐 형성된 성격이다. 나는 조상들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진수효, 목숨을 다해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 이것은 고령박씨 어사공파의 오래된 전통이다. 정일 집중, 오로지 정일하여 중용의도를 지키는 일. 이것은 이조판서, 우참차 등 다양한 벼슬에 오른 증조부 박장원의 삶을 대변하는 말이다. 증조부 문집, 구당집 간행을 준비하면서 나는 청렴결백한 승품을 느끼고 배웠다. 증조부는 백성의 삶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가진 목민간의 모범이 되는 분이셨다. 다행히 부친과 백부가 남겨놓은 글도 있어 두 분 삶을 부족하나마 추측할 수 있었다. 성리학, 불교, 도교에 이르기까지 학문적 관심폭이 넓었다. 주자학적 의리론과 명분론 같은 현학적인 면보다는 백성들 삶을 개선하는 실용학문에 관심이 많았다. 당색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배운 우리 가문의 정신적 지향점이었다. 덧붙여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내 부친은 욕심을 내려놓으신 분이셨다. 일찍이 세상의 허망한 이치를 깨달은 분이셨지. 그래서 그리 일찍 세상과 하직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원망이 세추한 글씨처럼 감춰진 어머니 말을 더듬으면서 나는 33이라는 짧은 삶을 사는 동안 아버지가 가졌을 구체적인 꿈, 욕망, 그리고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기억 속에서 아버지의 생전 흔적은 조부의 삶만큼이나 아득했다. 외가 아픔과 어머니 삶 또한 내 인생의 자양분이 되었다. 명문과 여식이었음에도 뒤바뀐 삶 앞에 당당하게 맞서 가문을 지켜내신 어머니 모습에서 절망에 굴복하지 않는 삶의 강인함을 보았다. 가난은 성리학적 이상과는 상관없었다. 굶주림은 인간의 작은 존엄성마저 내던지게 만들었다. 목숨을 담보하는 절박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비슷한 변화를 만들어낸다. 3일 굶기면 양반도 담을 넘는다는 말은 인류사를 통해 증명된 인간의 속성이자 한계이다. 10살을 넘으면서부터 나는 그런 속성을 깨달았고 그래서 방황했다.
20대 때에는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2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 믿음이 자만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렇게 상실과 방황, 믿음의 시기를 지나면서 나는 좀 더 현실적인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내가 겪은 굶주림, 내가 본 백성들의 헐벗고 굶주리고 학대받는 삶을 바꾸고 싶었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을 감히 그러다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그러나 이 일은 현란한 성략적 담론에 갇힌 선비의 삶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럼에도 과거의 급제, 조정에 나가는 일만이 이를 이루는 지름길임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작가 작업실 벽에는 영종 어진 2개가 붙어 있다. 세제가 되지 못한 시절과 20대 영인군 시절의 초상화, 임금 영조를 만나기 10년 전 모습이다. 눈썹이 잠옷 기세 좋게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라는 작가의 표현이 재미있다. 생전 모습을 화가 시선으로 담은 초상화는 생의 한 시절을 함께한 내가 아는 모습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초상화에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영조의 느낌도 담겨 있다. 초상화 속에 담기지 못한 나만의 영조 임금, 그가 떠오른다. 내가 영조 임금을 만난 건 꿈을 향해 현실적인 발걸음을 뗀 지 3년이 되는 겨울이었다. 임금이 아직 임금이 아니었을 때, 아직 세제도 되지 못하였을 때, 그저 부와 권력을 가진 집안의 선비인 줄로만 짐작했을 때. 4. 의문의 화살. 나리! 아이고 깜짝이야. 내 지금 귀신을 본 것이냐? 대궐문을 나서다 박문수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것은 대궐 도남문 앞이었다. 그 앞에 박문수의 간호 기축이 문 뒤편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나타난 것이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는 것이냐? 놀라움이 가시기도 전 예상치 않은 기축의 등장에 박문수의 머리가 다급하게 돌아갔다. 분명 이놈에게 알리지 않고 말을 달려왔거늘. 아이고 나리만 하룻밤 천리를 가시는 줄 아십니까? 그런 주인을 모시려면 종놈도 그만한 능력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예끼 내 이놈, 주인을 놀리는 게냐? 박문수가 언제나처럼 기축의 장난을 받아넘겼다. 종도 주인을 닮아가는 것인지 기축은 어릴 때부터 요량이 되는 상황에서는 제 주인인 박문수를 상대로 장난치기를 즐겨했다. 박문수의 나이 8살 때 부친이 할아버지와 큰아버지에 의해 돌아가신 그 해, 집안의 노비였던 이만과 반비였던 어미 점례에게서 태어나 박문수의 하인이 되었으니 종으로 태어나 종으로 죽음을 맞이할 슬픈 운명이었다. 아이고 제가 어찌 감히 종으로 주인 나리를 놀리겠습니까요? 기축이 조금 더 박문수와 장난을 치고 싶은 모양이었으나 박문수는 궁금하여 그럴 마음이 없었다. 내일금 말하지 못하겠느냐 이놈. 그러나 말투에는 주거니 받거냐는 농지기가 묻어 있었다. 도사나으리께 때를 썼습니다요. 도사라면 김덕벌이었다. 그자가 왜 하는 의미를 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든 뒤였다. 아이고 잊으셨습니까요? 뭘 말이냐? 만인 8천 혼인이 모레 아닙니까요? 그리 되었느냐? 잊고 있었다. 박문수는 비로소 아내에 대해 미안함이 일었다. 아무리 8천이라고는 해도 처가 쪽 일에 너무 무심했다. 큰마님께서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요. 벌써 집에 들렀다가 왔단 말이냐? 그러면요. 허면 언제 떠났더냐? 나리가 배지 하나 찾고 있는데 도사 나으리가 알려줬습니다요. 기축의 말대로라면 도사 김덕발은 박문수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출발했다는 말이었다. 도사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야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봐요. 다만 제가 큰마님의 명을 받고 나서기 전까지는 집에 있었지요. 그렇게 말하는 기축의 얼굴에는 내내 빙글빙글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저도 오랜만에 집에 오니 좋은 모양이었다. 더구나 제 주인을 놀려먹는 재미 또한 없지 않을 터이고. 헌데 내가 대궐에 온 걸 어찌 알고? 아이고 한데 모셨습니까요? 제게 말도 없이 도성 행차를 하셨을 때는 임금님이 불러서 있겠죠.
그러고 대궐에 몰래 들어가셨다면 이문이 출입문이고. 총명한 아이였다. 노비 신분이 아니었다면 출사를 하고도 남았을. 박문수는 껄껄껄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네 놈은 지금 당장 가서 어머니께 내 인사 여쭙거라. 공사가 바빠서 인사 못 드리고 다시 임지로 떠나야 한다고. 개축이 두 팔을 벌려 박문수 앞을 가로막았다. 안 됩니다. 내는 큰 마님 명을 지킬랍니다. 나리는 작은 마님이 보고 싶지도 않으십니까? 네 이놈! 네 놈이 보고 싶은 이가 있어서가 아니고. 박문수가 지엄한 톤으로 일부러 호통을 쳤다. 그때였다. 익숙한 목소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기축이 이놈 잘한다. 아주 잘하고 있어. 뒤를 돌아보는 박문수의 얼굴에 반가움과 웃음이 피어올랐다. 이 사람 귀로. 다시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우리 얼굴도 보지 않고 가려 했단 말이지. 이 무심한 사람이. 이종성이었다. 오천. 셋은 격하게 얼싸안았다. 헌데 어찌 알았는가? 누가 알려주었어? 조현명이 말했다. 누구겠나? 전하시지. 이종성이 말했다. 회포는 저녁에 풀기로 하세. 기축이 놈을 따라서 어서 집으로 가시게. 박문수가 허허 이것 참하며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수 없어 집으로 향했다. 낮에 여는 경연인 주광이 끝났다. 의정부 대신들을 비롯한 상참에 참여했던 신하들이 주섬주섬 물러갈 채비를 하는데 이조판서 종문명이 나섰다. 전하 신이조판서 조문명 전하께 올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일어서던 당상관이며 사관이 도로 궁둥이를 붙이고 앉았다. 영조는 웃음 띤 얼굴로 명하였다. 말씀하시오 이판. 조정의 절초를 무시하고 전하의 명도 받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한 경상도 관찰사 박문수에 관한 일이옵니다. 신이 알기로 처벌을 주청하는 상소가 여럿이라 들었사온데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아무런 비답이 없으신지요? 이 판의 이런 행동은 의외였다. 즉위와 함께 지평으로 발탁된 그는 이광좌, 송인명, 박문수 등과 함께 누구보다 영조의 정책 방향을 잘 알고 떨어지는 인물이었다.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동부승지로 승진하였을 때 파붕당서를 앞장서 주장하다가 민진원의 비판을 받아 그와 척을 진 사이였다. 그런데 이런 그가 지금 박문수의 일을 주총하고 있었다. 영조가 예상하기에 마땅한 인물은 영의정 홍치준이어야 했다. 그는 경종대 소론에게 배척받아 홍주 목사로 쫓겨났다가 민진원의 강력 추천으로 우의정에 오른 인물이었다. 물론 종문명이 의가와 처가가 노론 집안이어서 노론기 명사와 널리 교류하고 있다는 것은 영조도 알고 있었다. 특히 노론의 굴수 김제로와 매우 친밀한 관계이니 일의 사안에 따라 견해가 그들과 같을 수는 있었다. 하지만 영조는 그가 파당적인 견해가 아니라 개인적인 판단으로 나서는 행동일 것이라고 짐작을 했다. 그대 또한 박문수를 채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조문명의 대답은 임금 영조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신은 채식만으로는 아니 된다 여기옵니다. 하면 경상관철사 박문수가 저지른 과오는 임금을 능멸하고 이 나라 근간을 뒤흔드는 초사이옵니다. 어찌 재상 위치에 있는 자가 나라법을 무시할 수 있사옵니까? 신이 생각하기에 박문수는 백성의 칭송을 듣고자 성상의 명도 무시하고 나라법도 무시한 자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박문수는 성상의 은혜만을 믿고 방자하게 행하는 것이라 여겨지옵니다. 국법의 지엄함을 보여주시옵소서. 그의 말을 받아 이번에는 좌찬성이 나섰다. 신 또한 이 판의 의견이 옳다 여기옵니다. 전하. 그러옵니다. 전하. 박문수 행동은 석탈 권직해야 마땅한 중벌이라 사려되옵니다. 좌찬성의 뒤를 이은 것은 참판이었다. 영조는 가만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정전의 문을 바라보았다. 허면 내가 영성군을 석탈 권직하면 되겠는가? 영조의 말에 박문수의 처벌을 입에 담았던 사람들이 입맞추어 대답했다. 그러합니다. 전하. 잠자코 있던 이태자가 나선 건 그때였다. 전하, 신좌의정 한 말씀 올리겠사옵니다. 뭐라라.
신은 경상도 관찰사 박문수를 어릴 때부터 봐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그랬다. 개인적으로 이태자는 박문수의 외삼촌인 이광자의 제종형이니 박문수가 이광자 밑에서 공부할 때 가까이서 보고 살펴 출사를 한 이들 가운데서는 이광자와 이종석만큼이나 박문수를 잘 아는 사이였다. 양성군 박문수는 사사로이 제2을 도모할 인물이 못 된다는 것쯤은 전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옵니다. 영성군 박문수는 오직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쌓여있는 경상도의 구휼미를 올려보낸 것일 뿐이옵니다. 후에 재가를 청하면 분명 하명하시리라 믿었기에 한 행동인 것이옵니다. 어찌 죽어가는 백성을 위한 행동을 죄라 이룰 수 있다 하겠습니까? 이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간곡했다. 그 말을 영의정 홍치중이 반박하고 나섰다. 이태자를 바라보는 홍치중의 눈빛은 매의 눈처럼 매섭고 결의에 차 있었다.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것이 왜다. 임금의 은혜를 저만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행동할 수 있단 말이 왜까? 영조가 되물었다. 허면 그대들은 짐이 영성군을 특별히 편애라도 한단 말인가? 무슨 근거로 그리 말하는 것인가? 홍치중이 생각지 않은 영조의 질문에 당황했다. 그러나 그는 노련한 노론의 정격이었다. 전하께서 어찌 마음 백성을 두고 편애를 하시겠사옵니까? 신이 말씀드린 것은 박문수 스스로 임금의 편애를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두고 이러는 것이옵니다. 임금조차 저들 손아귀에 두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려 드는 자들이 이따위 논쟁에서 당황할 리 없다. 여기며 영조가 허허 웃었다. 그때였다. 정전 문 밖에서 함흥에서 급한 장계가 올라왔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영조의 얼굴에 이미 알고 있는 소식을 확인해야 하는 고통이 설핏 떠올랐다. 영조가 들라명하자 천릭차림 사내가 빠른 걸음으로 예를 갖추어 장계를 바쳤다. 장계를 읽어내려가는 용안이 급격히 어두워졌고 이를 보는 대신들 표정 또한 임금의 안색에 따라 빠르게 가라앉았다. 장계를 다 읽은 영조가 곁에 승지에게 주며 회람하라 명하였다. 장계는 영의정 홍치중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돌았다. 장계의 내용은 이러했다. 지금 함경도의 홍수는 대우 때 홍수보다 더합니다. 만세계가 하룻밤에 떠내려가고 돌연표 묘장 말이 80여 마리가 익사했으며 이 성은 작은 고을인데 민가가 360여 호나 떠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덕원 원산포구에 시체가 수없이 쌓였습니다. 덕원 부사가 날마다 묻어놓지만은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더구나 이는 신이 확인한 것이옵니다. 길이 끊기고 산이 무너져 가보지 못한 곳의 피해를 알 수 없겠사오나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옵니다. 전하, 북도의 수재는 진실로 예사롭지 않은 재해이옵니다. 먼저 나선 것은 특진관 이정재였다. 그가 말을 이었다. 함흥은 도신의 장계가 혹실제보다 지나친 것이 많았던 적은 있사옵니다만 심지어 대우 때의 홍수도 반드시 이보다 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전에 없던 변괴이옵니다. 공도 그리 생각하는가? 그러합니다. 전하, 더욱이 함흥의 본궁은 곧 흉흉하신 옛 터인데 무너져 손상을 입은 채나는 마음에 지극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사옵니다. 영흥, 조선의 건국이 이곳에서 시작됐다는 이정재의 말은 영조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우서를 초승하여 함무하게 하시고 남간이 영동의 9고을과 영남의 연해고을과 서로 가깝고 쌀을 실은 배가 또한 많이 와서 모이니 관서이던 1만 양을 꾸어보내 빨리 곡식을 무역하게 하면 좋을 것이라 여겨지옵니다. 전하. 임금 영조가 말했다. 이 시각에도 얼마나 많은 백성이 굶주리고 있을 것인가. 지극한 한탄이었다. 대신들이 놀라 용안을 우러렀다. 얼마나 많은 이가 나라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굶어 죽어가고 있을 것인가. 순간 대신들 사이에 작은 웅성거림이 있었다. 용루를 본 까닭이었다. 그들은 임금 영조의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에 일제히 흡하며 부르짖었다. 전하!
북노는 왕업을 일으킨 옛 땅, 조정으로부터 우리 선왕에 이르기까지 권고하심이 심상한 데 견줄 바가 아니었다. 내가 사복한 뒤로는 덕으로 화육하지 못하였고 혜택이 두루 미치지대 하지도 못하였다. 임금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내가 용상에 오른 지 4년, 그동안 수재, 한재, 풍재, 상재가 없었던 해가 없었다. 짐의 부덕의 소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신들이 엎드린 채로 일제히 소리쳤다. 만극하옵니다 전하. 영조가 이었다. 이번 북도 수재의 마음이 상하고 눈이 처참해진다. 곁에 상선이 용루를 닦기 위해 다가섰으나 영조는 손을 들어 저지했다. 흐르는 눈물이 그대로 용포자락에 떨어졌다. 임금이 계속했다. 옛 사람들은 한 사람이 제 살 곳을 얻지 못하게 되어도 마치 저자에서 매를 맞은 것처럼 부끄러워했는데 하물며 수천 년의 민생들이 구렁에 나뒹구게 된 것이겠는가? 정전의 신하들이 다시 합창했다. 만극하옵니다 전하. 영조가 다시 말을 멈추었다. 대신들은 얼굴을 들지 않은 채 임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래도 영성이 잘못하였는가? 홍치징이 놀라 얼굴을 들었다. 나는 영성을 칭찬하고 싶도다. 백성을 향한 영성의 마음을 간직하고 싶도다. 할 말은 있으나 할 수 없는 분에게 홍치징과 조문명은 물론이요, 이에 동조하기로 했던 다른 노론 신하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영성이 다급히 실어보낸 삼천석은 기백령은 살렸을 것이다. 아니 그러한가? 이 태자가 임금의 말을 받았다. 그러합니다 전하. 영성의 행동은 자신에게 닥칠도 모르는 탄핵마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 안위를 생각하는 전하의 깊은 용심을 알고 행한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전하. 홍처징은 하오나 전하란 말을 입안으로 다급하게 집어넣었다. 임금 영조는 그런 홍치징을 비롯한 신하들 안색을 보면서 명을 내렸다. 의사의 소임은 이중송이 아니면 할 수 없다. 비록 어버이 나이가 많다하여 이제 막 북평사에서 채직되었지만 의사는 곧 왔다 갔다 하는 소임이니 이중송으로 의사를 차출하도록 하라. 이어 영조는 명하였다. 가명의 전포와 북관의 내노비, 조와 주창에 올려다 놓은 것들도 일체 가져다 쓰되 떠내려간 민가와 익모란 민정 또한 혈전을 거행하여 내가 상심하고 참혹하게 여기고 있는 뜻을 알리도록 하라. 덧붙여 방점을 찍듯 말을 이었다. 곡식을 옮기는 것은 곧 왕정의 큰 일이니 영남의 곡식 1만석과 관소의 돈 1만냥을 시급히 구워 보내도록 하라. 곧 신하들의 정해진 대답이 들어왔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